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기로에 놓였습니다. 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란 특검 애초에는 소환 조사 몇 번 더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이렇게 빨리 구속영장 청구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전략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뭐 외환죄 수사가 아직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늦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뭐 일각의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외환죄 수사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 굉장히 관련자들이 많지만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진술을 쉽게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수사에 난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에 체포영장을 불법적으로 저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증거인멸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왔던 국무총리 등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위주로 일단 신병을 확보하는 이후에 외환죄 부분은 수사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오늘 마지막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재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외환죄 관련하는 사람들이 다 구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속한 상태에서 증거인멸이라든가 증거를 공유한다거나 진술 공유를 이게 막기 위한 그 절차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외환 혐의는 빼고 그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 집행 방해 등으로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건데 이 혐의들로도 충분히 구속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까? 외환은 사실은 그 소명 자체가 불가능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백성 진술이 없으면 외환죄, 일반 여적이든 어쨌든 이적이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는 수사를 이어가겠지만 외환죄 입증을 위해서 구속한다. 저는 이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구속한다 하더라도 물론 구속의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서 진술을 전향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성과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을 이끌어내면 일단 특검은 성공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수단이다. 그리고 한 과정이고 실제 특검이 겨누는 것은 그 이외에 국내심 정치인이든 기타 인물들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내란 관련돼서 주된 흐름 자체는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구속영장 그 범죄 사실에 들어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이거 다 경찰이 한 거예요.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다른 수사기관들이 한 거기 때문에 특검이 와서 추가적으로 강제 수사를 한 적이 없어요. 체포영장 하나도 경찰이 소환 통보를 하고 안 나와서 형식상 특검이 신청을 한 거, 청구한 것이지 실제 강제 수사를 압수수색 등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특검이 와서 한 건 없다. 따라서 취합해서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치고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외환죄 관련해서는 입증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시켜서 도발도 하려 했다는 그 외환 관련 혐의,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란과 관련돼서는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일정 부분 조사를 했고요. 물론 안보실의 개입, 그리고 검찰의 개입, 국정원의 개입, 빈 공간들이 있긴 했지만 이미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한덕수와 관련돼서 계엄 선포문 같은 경우, 이제 허위 공문서 위반 혐의 같은 경우들은 새롭게 또 추가된 부분이고,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통모인데 북한이 외국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적 행위로 해서 이제 들어가면 좀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논쟁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또 민주당 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외국과 통모하였는데
실은 이제 북한과 통모한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북한에 대한 수사. 근데 이게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실제 블랙 요원들이 몽골에 북한 대사관에 접촉하려고 시도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몽골에서 체포돼서 문상훈 정보사령관이 사과를 하고 이제 앞으로 정보 활동하지 않겠다라고 데려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블랙 요원들에 대해서 수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블랙 요원들이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과 통모해서 어떤 국지적 분쟁을 일으켜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런 진술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블랙 요원 같은 경우는 진술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문상호 전보사령관 같은 경우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들이기 때문에 다 이걸 함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수사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황 증거들은 있죠. 북한에 드론을 보냈는데 의도적으로 발각되게 좀 보낸 측면, 그리고 드론을 개조해서 전단지를 묶어 놓으니까 이게 당연히 추락 위험이 높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추락 위험이 높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단지를 싣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전단지를 통한 공작은 정말 너무 하수의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했다는 건 의도적으로 드론이 추락하기를 바랬던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락하고 이게 북한 언론에 공개가 되니까 또 박수를 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관이.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북방 한계선에 아파치 헬기를 띄워서 계속해서 정찰 감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 타격을 바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정황 증거들은 많습니다만 결국에는 김영현 장관이라든가 노상훈 전 정보사령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혀 진술을 거부한 채 말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도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수사를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은 게 아니냐라고 판단해서 일단 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 몽골 관련해서는 관계 당국이 이건 정상적인 활동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로 확정된 바 없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따지면요 대북 방송 이것도 다 그러면 전단을 열기 위해서 한 건가요? 그다음에 아파치 헬기 마찬가지로 정찰 또는 군사 훈련 같은 경우에도 저희 뭐 예를 들면 서해안에서 포사격하는 것도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작전의 목적이 따로 있는 것들이라서 작전 목적 대비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스스로 본인들이 이거 우리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상당히 입증이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고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이제 전단지를 갖다 뭐 매달아서 보냈다, 뭐 일부러 들키게 보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일단 객관적 평가로 아직은 보기 어렵지만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드론을 보내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야말로 비밀리에 은닉비행 해가지고 정보를 캐내는 방법이 그런 목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20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드론을 내려보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복 차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컨대 보복이라는 것은 심리적 보복도 있는 거죠. 들키게 보내서 너네 이렇게 또 보내면 우리도 또 보낸다라고 해서 이건 교전을 피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또는 그 작전 목적상에 따라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정황적 증거다라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와서요.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첫 폭염 경보는 지난주 월요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에 격상된 건데요. 지난해보다는 18일이나 빠른 겁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하는 데다가 또 이번 주 동풍이 유입되면서 태백산맥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5도 이상으로 기온이 크게 치솟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서울은 오늘 32도, 내일과 모레는 36도, 그리고 글피는 35도까지 치솟는 등 당분간 올해 최고 더위가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사퇴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고요.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저희가 혁신위 위원 명단이 발표가 됐다라는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혁신위 명단과 관련해서 조율이 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는 거부한다. 이렇게 사퇴 배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대표에 도전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123 계엄,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의 참담한 실패를 거치며 우리 당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1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습니다. 우리 당을 반드시 살려내고 여당의 폭주를 막아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르고 다음 총선의 교두보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고 비상식과 불공정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을 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바꿔버린 당원 당규들을 복구시키면 물론이며 정당을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정당, 대중정당, 전국정당의 길이 열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짓겠습니다.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당이 잃어버린 진짜 보수정당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도덕과 책임을 알고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당원과 함께 호흡하는 공익정당의 모습, 저 안철수가 반드시 다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의원 혁신위원장 사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메스를 들겠다고 했는데 혁신위로는 메스를 들 수 없겠다라는 판단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오늘 비대위에서 혁신위원들 인선안을 의결할 생각이었는데 아침에 그 뉴스를 보면 이게 또 연기됐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혁신위원 인선 관련돼서 아마 안철수 위원장, 혁신위원장과 지도부 간에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미뤄진다고 했는데 오늘 의결을 했잖아요. 예. 일부 한 명 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마찰이 극에 달했던 것 같고 예. 결국은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들 전원을 다 임명하기는 어려워도 상당히 최소한 동의 절차는 있어야 되고 사전 인선안 관련 동의 절차 있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혁신위원 상당수는 안철수 위원장이 인선해야 되겠죠. 예. 그래야 혁신위원장 역할을 과감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물론 그 임명된 인선 내용을 보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익히 눈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한 분 빼놓고는 예. 그래서 아마 안철수 위원장의 동의 내지 관여가 없는 인선안이 아니었나 이런 예상이 되고 어찌됐든 지금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점진적인 혁신을 통해서는 당 바꾸기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당내에서 혁신이 이제 그 원활하게 되면
당 밖에서 사실 또 지금 저희가 내란 특검 다루겠지만 내란 특검의 칼끝이 또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엄중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또 창당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안에서의 변화 과정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상당히 좀 약하다. 조금 더 이거 엄중한 시기로 느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이 터지는 것 자체도 당내에서 변화를 해야 되는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당원들 시각처럼 그렇게 강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속보를 통해서 그 혁신위의 7명 중에서 6명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그중에서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이제 사퇴를 하고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 혁신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혁신위를 다시 꾸리던가 혁신을 꾸리지 않겠죠. 근데 솔직히 혁신위가 왜 필요한가요? 혁신안은 엄청나게 많아요.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혁신안을 만들었고 얼마나 많은 비대위원장을 데려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변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정책위 의장 등 당의 중심을 다 TK 의원들이 잡고 있잖아요. 이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해서 적절하게 나눠 먹는 거 아니겠어요? 권력을 적절하게 나눠 먹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혁신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혁신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인적인 사람들이 쇄신되고 청산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의 출발점이 있는 것인데 그분들이 모든 권력을 국민의힘에 다 쥐고 있으니까 결국엔 안철수 의원 혁신위원장 만들어 놓고 또 바보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한 거고 안철수 의원이 저는 보면 화를 잘 내는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정말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주변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게 혁신위원장을 맡기려고 했는데 다 거절해서 결국엔 안철수 의원밖에 없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다면 결국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 만들어 놓고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혁신위원들도 다 본인들이 임명해버리면 안철수 의원은 그냥 얼굴 마담인 거잖아요. 김경태 비대위원장인가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있잖아요. 예. 그분도 얼굴 마담인 것이고 결국에는 뭐 제대로 못 해보고 나갔고 혁신위원장도 제대로 못 해보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야 국민의힘은 역시 변할 수가 없는 정당이구나. TK 시민들도 이제 국민의힘 좀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올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국민의힘이 다시 제대로 된 정당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TK 시민들께서 국민의힘을 버려야지 국민의힘이 좀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혹시 예. 물론 민주당과 같은 일사불란함이 없지만 일사불란함이 꼭 좋은 건 아니고 예.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좀 진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스스로 혁신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되게 어려운 겁니다. 민주당도 예전에 김은경 혁신이 했었잖아요. 그때 중도에 또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그 혁신이 활동을 통해서 성과 얻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고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또 진통이 필요한 거고 하기 때문에 뭐 저렇게 그 진영적 시각에서 공격하는 건 가능하지만 왜냐하면 양대 정당이 잘 돼야지만 또 대한민국 잘 이끌어가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당직 관련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가 영남의 당원이 40%고 거기에 다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당직을 영남 의원들이 독식했다. 이것만 갖고 비판할 여지는 크지 않아요. 다른 데는 그런 저희 인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예. 불가피한 있다. 다만 혁신의 구성과 관련돼서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에게 전적으로 전권을 줬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국민의힘 당내 반응이 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특검 이야기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그 구속영장 청구 내용들이 좀 새로 들어온 내용들이 있었는데 총기를 보여줘도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거든요.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꾸라지식이에요. 예. 이게 야 총기를 행사해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저지해. 이건 이제 직설적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니 경찰들은 총도 못 쏴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경호처 직원들이 총은 더 잘 쏜다. 이거 예. 보이게 해라. 그러면 결국에는 겁먹고 체포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더 나쁘게 생각하면 총을 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뭡니까?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꾸라지식으로 살짝 바꾸는 거죠. 너희들 그냥 총만 보여주기만 해라. 그렇다 할지라도 겁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지 뭐 총을 쏘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또 직접적으로 총기를 보여줘서 이들의 체포를 방해하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잖아요. 근데 결국 그런 말들을 다 함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버꾸라지 같은 것이고 김성훈 경호처장 같은 경우도 특검에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짓을 처음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성훈 경호처장의 변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겸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변호인이 아니라 감시자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래서 불리한 짓을 못하다가 그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을 진술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게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이다. 증거인멸은 결국 말 맞추기거든요. 허위사실로. 이런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은석 특검이 이번에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영장을 신속하게 청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비화폰 정보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전 차장에게 이거 보안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다. 그것뿐이다라고 밝혔지만 그 특검 쪽에서는 이걸 삭제를 지시하는 걸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 등이 어떻게 알아들었는지가 중요하죠.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일반 경호처도 군기가 센 곳이기 때문에 상관 내지 상급자가 명령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명령의 내용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이 그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는 소리입니까라고 되물었다든가, 또는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의 어떤 명령을 받게 되면 또는 말을 듣게 되면 이렇게 알아듣는다라는 상식적인 판단 기준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판단하겠죠. 예컨대 그런데 이제 삭제 지시라는 거는 좀 더 구체적인 거거든요. 여러 가지 조치라는 내용은 뭐 여러 가지 갖고 와서 또 뭐 반납시킬 수도 있는 거고 기타 조치 내용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그 부분 갖고 조치를 삭제다 이렇게 바로 등치시키지는 않았을 거고 뭔가 정황적인 여러 가지를 또 거기다 설치했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개인적으로 보면 김성훈 차장의 본인이 어떻게 알아들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됐거든요. 공범으로 적시한 어떤 판단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계엄 선포를 하려고 한다면 국무위원들이 부서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날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서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거 절차적 적법성을 거치지 않았네. 이 계엄 선포는 위법이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아니 계엄 선포면 우리 서명하자라고 해서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김영현 전 장관이 거기에 서명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계엄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거다. 그래서 나중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고 한덕수 전 총리도 거기에 동의해서 날인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보니까 이게 문제될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그 당시에 서명한 것도 아닌데 마치 그 당시에 서명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시켜서 계엄을 정당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걸 또 나 이거 못하겠다. 다시 폐기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폐기한 겁니다. 그러면 또 대통령 기록물을 폐기했고 그 폐기 과정에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폐기해라고 하니까 바로 폐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용서류 무효죄라든가 또 대통령 기록물 위반죄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공범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저 평론가 입장에서 수사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영장이 기각이 되면 또 부담감이 있어요, 특검에. 그래서 확실한 조사와 증거들을 확보하고 청구하는 것들이 결국 또 특검이 정당성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만 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까요, 어떨까요? 글쎄 그건 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국무위원 그 회의 과정이나 그러니까 국무위원 회의 소집 통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거기에 사후 날인받고 폐기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뭐 군경을 갖다가 법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는 이런 일련의 절차거든요. 계엄이라는 게. 이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영장이 발부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형사법 208조에 보면 원래 한번 구속됐다가 풀려나게 되면 동일한 범죄 사실로 두 번째 구속을 못 해요. 그 동일한 범죄 사실이라는 것은
결과와 수단 이것도 다 한꺼번에 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내란죄에 부수된 여러 가지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로 영장 발부는 어렵다. 그렇다면 영장 발부의 요건은 특수무집행 방해. 예.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시 있었던 그 부분, 그다음에 비화폰 기록 삭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소명 여부, 법원이 소명됐다고 보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 관련된 증거인멸과 관련된 시도 등 있었는지 여부, 이것이 영장 발부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자,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부토건으로 시작을 해서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들도 이제 관련자들 출국금지 조치하면서 어느 정도 얼개가 나오고 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됐거든요. 어떤 부분 들여다보게 될까요? 일단 삼부토건의 주가가 1,0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랐잖아요. 예. 그럼 오른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원희룡 전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포럼 전에 삼부토건의 대표를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폴란드에서 진행되는 이 포럼에 원희룡 장관이 나가서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삼부토건 전 회장이 있습니다. 대표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뭔가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원희룡 전 장관이 상당히 도움을 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가 또 우크라이나 영부인과 만날 때 여기에 대해서도 또 재건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이 삼부토건은 김건희 여사하고 굉장히 오래된 지인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함께했던 이종호 블랙퍼스트 인베스트 대표, 이분이 또 삼부토건 체크해라, 주가를 체크해라, 이런 카톡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김건희 여사의 주변 인물들이 이 삼부토건에 관여돼 있고, 삼부토건의 주가는 1,000원에서 5,500원까지 올랐는데 이 수백억의 이익을 삼부토건 관계자들과 또 김건희 여사의 주변인들이 얻었단 말입니다. 기미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죠. 그래서 이 재건 사업이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허위로 어떤 MOU 같은 것을 체결하고, 그래서 이 주가를 조작하고 이익을 봤다. 이게 이제 굉장히 현실성이 있는 추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출국 금지라든가 암으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원 장관에 대해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된 혐의로 출금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출금이 예. 됐을 걸로 보이고, 원 장관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돼서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 리셉션이나 아니면 그런 회의에 간 것이지, 그게 마치 주가 조작과 연관돼서 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예. 자, 삼부토건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면은 금융당국에서도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연관성에 대한 주장들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녹취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일어난 것은 2년 전인 23년 5월에서 7월입니다. 네. 예,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 이야기를 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야기를 한 거는 작년 7월입니다. 대한민국 한국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장감시만 전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주가 조작이 있나 없나. 예. 여기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실력을 봤을 때 예. 1년 동안 이 주가 조작을 적출하지 못했다라는 게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시장감시위원회가 그러니까 통상의 절차와 작동에 따라서 이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다가 외부의 압력에서 중단이 되거나 묻히거나 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이걸 밝혀야 된다. 예, 이걸 밝히면 예. 도대체 이 주가 조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시스템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오르거나 하면은 감시 체계가 작동이 될 텐데 이게 작동이 안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는 이복형 금감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윤석열 전 대통령 사단이었어요. 검사 출신이었고,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도 시장감시위원회가 있어서 허위 매수 매도가 있었다거나 또는 소수 계좌가 굉장히 많이 관여했다는 관여 비율이라든가 금액,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얼개가 나오거든요. 주가 조작의 행태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특정하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다는 의혹만 있으면 수사가 안 돼요. 이 부분도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막았는지,
또는 수사를 하지 않는 직무 유기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특검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사실상 이복균 금감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냥 특검이 넘겨버렸어요.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결국 수사를 굉장히 지연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서야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벌써 3년 된 거잖아요. 삼부토건 문제도 굉장히 오래전 얘기거든요. 2년 전 얘기인데 도대체 왜 이제서야 수사가 되는 것인지 국가의 어떤 사정 시스템이 정말 무너져 있었다. 사적으로 이용됐다라는 말씀드리고 특검이 이런 의혹들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어야만이 앞으로 권력자들이 이런 사정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 이걸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차장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명현 특검팀이 오늘 김계환 전 사령관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 출석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화면이 들어왔습니까? 네, 김계환 전 사령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취재진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아무 말 없이 특검에 출석한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취재진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김계환 전 사령관이 그 VIP 경로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 관련해서 특검에서는 어떤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물어볼까요? 문제를 묻겠죠. 일단 그 경로설에 이게 뭐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 자체를 보면 어쨌든 그 임성근 해병대 해병 사단장 예. 등을 포함해서 8명 정도를 과실치사로 입건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보고받고 그게 뭐 법리상 말이 되냐 이렇게 경로했다는 거잖아요. 그 경로 이후에 이제 뭐 그 기록 반환 등을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 VIP 그러니까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그 경로의 구체적 내용이 그거 다시 되돌려 이런 내용으로 본인들이 이해했는지 여부 등도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죄 여부가 성립 여부 검토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냥 화를 냈어요. 이게 과실치사로 입건하는 게 맞아? 이렇게 경로를 했는데 그 경로를 들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야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라고 본인 직권에 기초해서 했다 그러면 그건 직권남용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실제 VIP 경로설의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이걸 누구한테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특검이 수사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혐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그 경로 내용인데 이 부분 가지고서 오늘 어떤 부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법꾸라지 같은 거죠. 사건을 은폐하라고 지시는 하지 않죠. 이것 가지고 사단장이 처벌되면 누가 사단장 되겠느냐? 이 말은 처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업무상 과실치사로 경찰을 송치하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처벌하면 되냐? 라고 하면 보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에 이첩을 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전 대통령 지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첩된 걸 다시 받아올 이유는 없잖아요. 김계환 전 사령관이 자신의 사건도 아닌데 굳이 경찰에 넘어간 걸 이첩 다시 받아오겠습니까?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첩하라고 했다가 서명까지 했는데 다시 되돌려 받았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으면 그냥 원래대로 처리하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이나 김계환 전 사령관이 자신의 위치를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몸통이란 것 그리고 경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법꾸라지 같은 식으로 자신은 경로만 했다. 나머지는 부하들이 했다라고 하는 이 참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이 보수 정당이고 보수 정권인데 도대체 이 군인의 사망 사건을 왜 은폐하려고 한 것인지 전혀 공감하지 못한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보수 정부가 그 최상병 사망 사고를 원인을 파악하는 걸 은폐했다고 누가 그래요? 그거는 경북청에서 다 수사해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 첫 번째는 군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군대 내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협의적 시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고 일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배경에 만약에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목적이 없다면 이건 죄가 되기 힘든 거예요. 만약에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있고 구명을 위해서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 그럼 잘못된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게 혐의가 이렇게 적시해서 넘기는 게 맞아라고 격려했다면 그것만 갖고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조금 이제 앞선 말씀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보수 윤석열 정부도 문제지만 국민의힘도 참 문제예요. 아니 최상병 사건이 나도 좀 공감하고 뭔가 수사를 하려고 하는 모습,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주려고 하는 모습은 없어요. 죄가 안 되는데라는 생각. 또 이태원 참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행정적이든 법적이든. 그리고 오송 지하 참사도 있었지만 정부는 책임 없다는 거에 방점이 있지. 이 사고가 나서 국민들이 많이 돌아가셨다, 사망했다. 이것에 대한 공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정부가 극복해 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똑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수부 공무원 피살된 사건 왜 그렇게 처리했어요? 민주당은 그 당시에 국정원에 있는 모 국정원장은 첩보 삭제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대통령 그 당시에 유엔 연설 녹화하고 계셨잖아요. 왜 그렇게 했죠? 그것은 다 상황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적인 상황 갖고 어떤 그 정치 세력에 대해서 매도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 정부 탓은 하면서 정권 잡았잖아요. 그럼 그만하세요. 그만. 무슨 그 안철수 위원장이 사퇴한 것까지 그걸 끌고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니 정치 공방을 하더라도 정도껏 해야지. 네, 당내 이야기들이 그렇게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안철수 위원장 사퇴한 부분 그리고 지금 그거하고 최상병 수사하고 무슨 그렇죠. 상관이 있어요? 자, 지금 당내에서도 혹시라도 다른 이야기 나오면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과연 지지율이나 여론조사에 좀 어떻게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부터 보면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국정 수행 지지율 60% 돌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취임 4주 연속으로 좀 상승세가 있어요.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경제를 잘 하잖아요.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국민들께 계속 이 침체된 경제를 정부가 살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고 있고, 또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지금 소비 쿠폰을 통해서 일단 활성화,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됐다라고 한다면 뭐 월요일 날 국무회의를 하겠지라고 했는데 또 토요일 날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걸 통과시키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하겠다, 1시간이라도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이제 표현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좀 국민들께 좋게 보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또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에 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좀 차별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뭐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또 당장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지지율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정당 지지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가 2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0%대로 떨어졌고 지금 민주당은 53.8% 나왔거든요. 지금 지지율 보니까 민주당과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의 플랫폼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건 맞죠. 이것이 뭐 고착화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것이 길어질지 여부는 국내심 지도부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들의 그 향후 행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저희가 2017년도에도 비슷한 걸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반면교사 삼아서 뭔가 금방 안철수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가까우신 거 아니에요?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당내 여러 가지 혁신안에 대해서 좀 발빠른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그 기간이 단축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오늘 또 새로운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여론에 또 어떻게 또 적용이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김민석 국무총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뉴스 초반에 그 취임사도 전해드리긴 했습니다. 새벽 총리가 되겠다. 양문이 그 넥타이를 메고 온 어제 오늘 그 약자들에 대한 또 마음가짐 같은 것들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민석 총리 일정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약자들을 많이 만나러 가고 또 세종청사에서 질문을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이 청사라든가 또는 대통령 이 집무실이라든가 국회도 세종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지키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을 때 기업을 신뢰하고 대한민국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 주가도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 하나하나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인데 김민석 총리도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런 모습을 하나씩 보여주는 것이고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만 어머니 재산까지 합쳐서 재산이 2억인 거잖아요. 빌라까지 합쳐서.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김민석 총리도 서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 많이 알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임하셔서 또 대통령도 성공해야 되지만 총리로서도 또 성공하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자, 오늘부터 그리고 7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야가 특히 특활비와 관련해서 거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정책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역대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주장했던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예. 국방비도 또 900억 정도 깎았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예. 부활하고 예. 2조 원이 넘는 돈을 자기 지방 예산으로 지금 챙기고 예.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후한무치하다. 예. 이래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아예 깜깜이 예산이었습니다. 네.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증명도 불가능한 돈이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예. 국회에서도 그렇다면 정확하게 증빙하고 어떤 예. 용도로 사용할지는 앞으로 제대로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일부 이렇게 살려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요. 네, 주말 내내 특활비 공방으로 뜨거웠거든요. 일단 여야 특활비 공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첫 번째는 김민석 총리는 예. 야당부터 찾아왔어야죠.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의 얼개는 대의민주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직접 국민을 찾아뵙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국민을 그 일정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야당과의 그렇게 상당히 그 대립 구도가 강했으면 그리고 본인이 있다고 말한 그 증빙자를 아직까지 못 내고 있으면 야당을 찾아와서 먼저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을 안중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석 총리가 야당을 정치 카운터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 먼저 그것부터 좀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고 특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연장선상이에요. 아니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특활비 부활시킨 거 맞아요. 그러면 이게 맞으면 그전 건 틀린 거잖아요. 그전에 삭감한 건 틀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해야죠. 스스로. 이거 우리 우상호 정부 수석은 오히려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열심히 나라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활비를 깎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국내심을 정치 파트너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특활비 그 당시에도요. 물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영수증 왜 이거 첨부 안 하지? 원래 특활비 영수증 첨부 안 해요. 예. 특활비를 통과시킬 때 얼개만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만약에 뭐 한 10억 정도가 작년 비춰볼 때 소명이 안 되는 게 있어. 그럼 10억만 깎으면 되는 것이지 82억 전부를 깎았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연장선상에서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원했던 지역사랑 상품권 이거 2조 원 안 들어줘서 다 깎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사실 인정을 확실히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재발 방지책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야당에 대해서 이 국정 파트너를 인정하겠다. 예. 이렇게까지 말씀을 나가시면 조금 더 원만한 국정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측에서 관련해서 입장을 좀 자세히 밝힐까요? 일단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3년 동안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자꾸 돈 살포 그러는데 김문수 후보도 돈 살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을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소비 쿠폰이고 대한민국 경제의 마중물 역할이고 굉장히 경제에 중요한 역할인데 이걸 갖다가 돈 살포라고 하면 지금 뭡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돈 살포를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좀 비난도 좀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국방비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하는데 삭감해야죠.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 예산이에요. 아파치 헬기 예산 한 900억 정도 삭감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십시오. 헬기들 아무것도 역할을 못 합니다. 그냥 다 추락됩니다. 제블린 같은 로켓포에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요. 50억짜리 전차들도 드론에 그냥 몇백만 원짜리 드론에 그냥 다 폭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 전략 전술, 무기 체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미국도 아파치 헬기에 대해서 폐기했어요. 이거 운용 안 하겠다. 이 예산으로 다른 걸 구입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뭐 전략적 전술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활비 삭감 당연히 삭감해야죠. 뭐 검찰과 경찰이 매일 야당 수사에만 올인해서 특활비를 쓴다라고 하면 삭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활비 국회로서 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 같은 경우는 관저에 대해서 별 이상한 것들이 다 설치되고 있어도 감사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감사원에 특활비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회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이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있던 것이고 정치적 고려를 그냥 잘못했다라고 비판해버리면 윤석열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국민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왜 이걸 다시 되살렸냐 이 말이에요. 예. 필요하니까 되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그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닌가요? 이재명 정부만 국민의 정부인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국방비 감액 관련해서는 이미 본연에서 3,400억 원을 감액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감액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 감액 좋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죠. 국방위원회에서 논의가 전혀 안 됐어요. 이건 그냥 예결특위에서 감액한 겁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죠.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그러면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감액해야죠. 변호사님 말씀처럼 야 이거 사업 부적합하다. 그럼 국방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예결특위에서 그냥 감액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 측면이나 모든 게 안 맞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 그리고 윤기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